안녕하세요. 저는 50대 남성으로 썰TV를 즐겨 듣는 애청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제 딸이 결혼까지 생각했던 예비사위 때문입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인사를 나눈 예비사위는 아버님, 제가 따님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사위 될 사람이 이런 말을 그것도 아주 자신 있고 당당하게 하는 모습이라면 당연히 듬직해 보여야겠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를 보고 웃고 있었지만 제 귓가엔 예비사위가 저에게 했던 욕설이 맴돌았죠. 제 딸이 이런 놈과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딸의 인생을 위해 예비사위 정체를 밝히고 상상 초월한 복수를 해주었는데요. 대체 예비사위와 제가 어떻게 아는 사이이고 딸과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될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그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상심이 크세요. 애도 어린데 조금만 더 살다 가면 좋았을걸. 에휴. 장례식장에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조금만 더 살지. 저도 바랬으나 인생은 역시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어린 딸을 두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돈이 없어 어렵게 산 것도 아니었고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몇 달 동안 중환자실에서 지냈고 결국 먼저 떠났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닐 때는 회사 일하며 딸을 키우느라 다른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지만 딸이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나니 저보다 딸이 더 바쁘더군요. 얼굴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대충 정리는 끝난 것 같은데 아빠가 더 도와줄 건 없어? 없어요. 남은 건 제가 알아서 정리할게요. 그래, 알았어. 혹시나 용돈 필요하면 언제든지 아빠한테 말하고. 이제 돈은 저도 벌잖아요. 아빠도 얼른 가셔서 쉬세요. 알았어. 그런데 이거 제대로 잠기나? 좀 헐렁한 거 아니야? 아빠가 직접 따라놓고.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웠던 딸을 위해 회사 근처로 집을 얻어줬습니다. 혼자 살 정도의 작은 집이긴 했으나 그래도 필요한 건 제대로 갖춰주고 싶어서 살림살이 하나하나 저와 함께 다니며 골랐습니다. 시집가고 없는 것도 아니고 회사 때문에 떨어져 지내는 건데도 마음이 허한 게 이상했습니다. 딸이 독립 후 혼자 텅 빈 집에서 자려니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한때 자주 만났었는데 아내가 사고를 당하고 세상을 뜬 이후로 저도 일에 미쳐 사느라 친구들과의 만남도 끊고 지내서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냈어? 그렇지 뭐.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에이, 먹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저와 같은 대학을 나왔고 둘 다 대기업에 들어가 나무럽지 않게 살 거라 생각했는데 이날 만난 친구는 사업을 해본다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다가 시원하게 말아먹고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회사 나오니 고생이더라. 사업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때 망하고 이것저것 다 해보다 요즘 치킨집 하고 있다.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어딘데? 한번 갈게. 그럴래? 그런데 멀어서 오겠어? 그리고 와도 나는 없을 거야. 우리 와이프가 저녁에 나와서 일하거든. 그럼 너는? 얘기를 들어보니 친구는 정말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 와이프가 가게로 나오면 나도 같이 일하다가 난 다른 일 하러 가. 무슨 일? 대리운전. 대리운전? 네가? 하잉,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런데 나한테 잘 맞아. 몸이 좀 피곤한 거 말고는 할만하고 우리 집에 누뚱이가 있잖아.
대학까지는 뒷바라지 해야지. 자식들 생각하면 솔직히 힘든 것도 모르겠어. 이럴 수 있다는 게 어딨냐 싶고. 이날 친구를 보니 그저 집에서 술이나 한 잔씩 마시며 살았던 저는 대체 뭐하고 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저만 힘든 줄 알았습니다. 아내가 먼저 떠나고 딸마저 독립해서 저 혼자 살게 되니 그런 삶이 지루하게만 느껴져서 매일 잠도 늦게 잤거든요. 자고 싶어도 잠이 오지 않아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기도 했습니다. 자는 것마저도 약에 의존을 해야 하는 현실에 그저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열심히 살지 않아서라는 걸 알게 되고 나니 친구를 통해 절로 반성하게 되더군요. 젊은 시절 같은 대학을 나온 친구들과 모두 좋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치킨집을 운영하며 대리운전까지 한다는 이 친구도 한때 정말 잘 나갔습니다. 저 역시 대기업에 들어가서 일하며 높은 연봉을 받고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았는데 현재는 은퇴 후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딸만 기다리며 그렇게 살고 있었죠. 대리운전 그거 어떻게 시작했어? 어디서 알아보면 되는 거야? 아니 왜? 너도 해보려고? 아서라. 이게 그냥 운전만 할 줄 안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술에 취한 사람 상대하는 일이라 멘탈도 강해야 하고. 나 알잖아. 하긴 맘먹으면 뭐든 하던 너였으니까. 그런데 돈 필요해? 혹시 빚 있어? 아니 그건 아닌데 나도 은퇴해서 지금 하는 일이 없거든. 딸도 독립했고 너 보니까 나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 그래서 얼마 뒤 저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매일 하는 건 무리였습니다. 매일 하고 싶다고 해도 손님이 매번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이 일도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콜이 뜨면 받을지 말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 고민하는 순간 다른 기사에게 넘어갔고 친구의 말대로 술에 취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라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회식 때 대리기사를 부른 적이 몇 번 있었지만 직접 기사의 입장이 되어 보니 여러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딸은 독립 후에도 여전히 전화를 자주 했습니다. 아빠, 저녁은? 먹었지. 시간이 몇 시인데. 그런데 지금 바뀌세요? 시끄러운데? 아빠 지금 친구 만나러 잠깐 나왔어. 금방 들어갈 거야. 알았어요. 날씨 추운데 일찍 들어가요. 식사 거르지 마시고요. 그래. 나 생각해 주는 건 역시 우리 딸뿐이네. 일하다가 딸에게 전화 받으면 괜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일부러 말하지 않았거든요. 암튼 대리운전 일을 직접 해보니 처음엔 좀 힘들었습니다. 이 일을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존경스러웠어요. 운전면허증만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하다 보니 할 만했습니다. 원래 밤에 잠을 잘 못 잤기 때문에 새벽까지 일을 해도 괜찮았고 몸이 피곤하니 들어와서 잠도 푹 자게 되었습니다. 손님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신사적인 분도 많았는데요.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뒷좌석에서 먼저 말을 걸어주셔서 대화하며 운전하는 것도 저에겐 좋았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벨트 하셨죠? 그럼요. 그런데 이 일 힘들지 않으세요? 세상에 안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회사 생활 참 힘드네요. 아이고, 오늘 힘든 하루였겠네요. 이런 얘기 들으면 저도 회사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일을 얘기하며 조언이 될 만한 얘기를 하기도 했고 말없이 손님의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들어보면 사람들은 다 저마다 고민이 있었는데 제가 겪은 일보다 더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나 혼자만 힘들다고 집에서 술 한 잔씩 하며 잤던 시간들이 너무 아깝다고요. 대리운전을 하면서 느끼는 게 정말 많았습니다.
물론 이 일은 매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매일 나간다고 손님이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주말, 저녁 시간에 나갔습니다. 평일보다 주말에는 손님이 더 많았는데 가까운 거리는 대부분 빨리 빠지고 이날 남아있는 콜은 목적지가 제가 있는 지역에서 거리가 좀 있는 곳이라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하다 결국 콜을 받았고 손님과 통화 후 해당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술을 좀 많이 드신 손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뭐 이렇게 늦게 와요. 한참 기다렸잖아요. 아휴, 죄송합니다. 키 주세요. 여기요. 목적지는 어딘지 아시죠? 네. 딱 봐도 젊은 사람이었고 술에 취한 사람이라 이날은 조용히 운전만 하고 가자는 생각으로 차에 탔습니다. 그런데 운전한 지 10분 정도 지났을 때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바로 잠을 자길래 도착하면 깨워야겠다 싶었는데 바로 일어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살이야? 네? 아이, 몇 살이냐고. 같은 질문을 왜 여러 번 하게 만들지? 나이 먹어서 귀까지 먹었나? 갑자기 반말을 해서 당황스러웠지만 바로 대답해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을 걸어왔는데요. 먹고 살기 힘들지? 네, 그렇죠. 아이, 기분이다. 내가 운전 잘하면은 내가 10,000원 더 줄게. 그 어디냐? 광고에도 나오잖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 침대 광고였나? 암튼 나는 지금부터 잘 거니까 조용히 운전해. 알았지? 네, 손님. 그런데 하필이면 도로 중간에 공사 구간이 있어서 차가 좀 흔들렸는데 결국 손님이 깼고 그때부터였습니다. 그 손님이 운전을 방해하기 시작했죠.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반말은 물론 욕설도 서슴지 않았는데. 왜? 네? 아니, 사람 기분 나쁘게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데? 아닙니다. 아닌 게 아닌데 뭘. 너도 한 대 줄까? 담배 피우고 싶어? 괜찮습니다. 왜? 피우고 싶은 눈치인데 내가 사람을 보면 바로 알거든. 자, 받아. 손님, 이러시면 제가 운전하는... 아니, 이깟 걸로 운전을 못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면허는 있어? 나이 먹고 대리운전이나 하는 주제에 말이 참 많네.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이 손님은 계속해서 반말에 욕설까지 했고 운전을 방해하려는 행동도 보였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모습에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잘못했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아니, 왜 멈춘 거야? 신호 때문에 잠시 차를 멈췄는데 늦은 시간이라 주변에 차가 없다면서 계속 그냥 가자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저더러 신호 위반을 하라는 거였죠.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최대한 손님을 진정시키고 곧 도착이라는 말을 하며 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도착한 곳은 손님의 부모님이 사시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벌써 다 왔어? 네. 여기가 우리 엄마 아빠 사시는 집인데 내가 이렇게 효자라고. 부모님 보러 주말에 오는데 이런 아들 세상에 어디 있냐? 안 그래? 너도 가서 인사할래? 아닙니다. 자키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운전비를 준다며 지갑을 찾던 손님은 자켓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고 안주머니에도 손을 넣었다가 지갑이 없자 갑자기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손님, 왜 이러세요? 이거 놓고 말씀하세요. 너지? 네가 내 지갑 훔쳤지? 내놔. 빨리 내놔. 아니요. 제가 왜 손님 지갑에 손을 댑니까? 일단 놓고 말씀하세요. 너 지금 나 어리다고 무시하냐?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남의 지갑에 손을 대. 가자. 따라와. 어딜요? 경찰서지 어디야? 빨리 와.
그런데 바닥을 보니 손님 신발 바로 옆에 지갑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지갑이 빠진 거였습니다. 손님, 여기 지갑이 떨어져 있었네요. 어디? 바닥이요. 정말이네. 아이씨, 내가 이런 실수를 했네. 그러면서 손님은 지갑을 주어 그 안에서 돈을 꺼내 대리비를 주겠다고 하더니 자, 받아. 왜? 싫어? 꼴에 자존심은 있냐? 네가 무슨 자존심이 필요해. 그냥 손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걸. 이날 손님은 바닥에 돈을 던지며 저더러 주워가라고 했습니다. 돈을 떠나서 이런 행동에 화가 안 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여기서 말을 더 길게 해봤자 싸움밖에 안 될 것 같았던 저는 알겠다고 그 손님을 먼저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 이 자식아! 나 먼저 보내고 너 무슨 짓 하게? 돈 좀 던진 거 가지고 기분 나빠? 내가 너 같은 놈 많이 봤어. 기분 나쁘다고 내 차 몰래 긁고 가서 내가 고소했다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던 놈도 있었는데 너도 그렇게 해줘? 어? 그럼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그렇게 돈을 주어서 먼저 돌아가는데 끝까지 제 뒤에서 욕을 하던 진상 손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애써 아닌 척했지만 멱살을 잡혔을 때 무섭기도 했습니다. 뉴스를 보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무서운 세상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술에 취한 사람이 뭔들 못하겠어요? 그저 술을 과하게 마셨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말았고 어떻게든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집에 돌아온 저는 다음 날 결국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그 손님이 제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차에 어깨가 부딪혔고 너무 긴장한 나머지 아픈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집에 와서 긴장이 풀렸는지 어깨에 통증이 밀려왔고 병원에 가보니 금이 갔다고 하더군요. 젊은 나이도 아니고 근육도 좀 많이 놀란 상태라면서 입원하면서 상태를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당연히 딸이 입원 소식을 듣게 되었고 급히 찾아왔는데 뭐야 아빠? 어떻게 된 거야? 어디서 다쳤어? 그냥 약간 다친 거야. 검사해봤는데 별 이상은 없대. 무슨 소리야? 내가 다 듣고 왔는데 골절이라며. 그냥 미세하게 금이 간 정도래. 아빠 대체 요즘 뭐하고 다녀? 뭐하긴. 솔직히 말해. 저번에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아빠 없더라. 나하고 낮에 통화했을 땐 분명 집에 있다고 해놓고. 그냥 친구들 좀 만났어. 어깨는 걷다가 벽에 부딪힌 거고. 정말이야? 그럼 정말이지. 아빠가 왜 거짓말을 해? 그렇게 병원에 일주일 정도 입원해 있다가 퇴원했는데 한동안 집에서도 조심해야 한다고 해서 팔을 쓰지 않고 집에서 쉬거나 가볍게 동네 산책하는 정도로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딸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며 지내고 있었고 제가 있는 곳은 서울에서 거리가 좀 있는 편이라 그동안 말만 하다가 드디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빠, 민우 씨네 부모님이 이번에 올라오신다고 해서 같이 만날까 하는데 어때? 두 분이 일하셔서 서울에 한 번씩 오실 때마다 시간을 내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마침 이번에 서울에 볼 일도 있어서 올라와 계신다고 하던데. 아빠 불편하면 따로 만나도 되고. 아빠는 상관없어. 편할 대로 해. 그런데 다 같이 만나는 자리면 상견례가 되겠는데? 그렇긴 한데 그냥 민우 씨가 아빠한테 인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 알았어. 아직 무리하면 안 됐지만 그래도 어깨가 많이 좋아진 상태였기에 잘 됐다 싶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딸이 벌써 결혼할 나이가 되었나 싶은 게 세월 참 빠르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된 거
인성 좋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없이 저 혼자뿐이라 혹시나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어쩌나 싶어서 최대한 잘 차려입고 나갔는데 상당히 긴장이 됐습니다. 아빠, 긴장한 거야? 그래 보여? 아빠답지 않게 왜 그래. 그냥 편하게 인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세요. 알았어. 그런데 아빠도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그런지 좀 떨리네. 저는 딸과 함께 서둘러 나왔습니다. 그래도 가는 차 안에서 딸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긴장이 좀 풀어졌는데 도착했더니 이미 딸의 남자친구와 부모님이 와 계셔서 놀랐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닙니다. 일부러 일찍 나왔습니다. 어서 앉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최민우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네, 아버님. 그런데 얼굴을 보니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대체 어디서 봤나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답답하기까지 했는데요. 식사를 시작하면서 딸의 남자친구 손을 보다가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바로 그날 그 진상 손님이었습니다. 그날 그 손님이 지갑에서 돈을 꺼낼 때 손을 봤는데 새끼손가락이 좀 이상했거든요. 손가락 마디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딸의 남자친구 손을 보고 제가 한참을 쳐다봤더니 옆에서 딸이 눈치를 주더라고요. 아빠. 제 손을 보시고 놀라셨구나. 제가 어릴 때 사고를 당했는데 손을 다쳐서. 그랬군요. 그런데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저 민지랑 결혼하면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게 할 자신 있고요. 힘든 일은 제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저런 말을 듣고도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진상 손님이 사위가 되고 제 딸의 남편이 된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 끔찍했으니까요. 이날 식당에는 손님들도 많았고 딸의 남자친구 부모님도 와 계신 상태였기에 조용히 식사를 했지만 이 만남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에 나와서 딸의 남자친구는 저에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따님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자신 있어요. 저 믿어보세요. 술에 취하지 않은 모습은 그야말로 순수한 30대 청년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딸의 남자친구가 저에게 했던 행동이며 말이며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이 났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딸은 식당에서 제 표정이 내내 마음에 걸렸는지 집에 돌아온 뒤 아빠, 응? 마음에 안 들었어? 저기 민지야. 지금부터 아빠 말 잘 들어. 그 전에 내가 먼저. 민우 씨 정말 착한 사람이야. 손가락 그거 하나 없다고 안 좋게 보지 마. 아까 아빠가 민우 씨 손을 너무 빤히 쳐다봐서 나 실은 좀 민망했어. 그랬어? 그리고 앞으로 몇 번 더 만나봐.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니까?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아빠가 전에 그랬잖아. 남자는 한눈 팔지 않고 자기 여자 지켜줄 수 있어야 한다고. 딱 그런 사람이니까 좋게 봐주라. 이미 결혼 생각까지 하고 있는 딸에게 더 시간을 끌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얘기했습니다. 아니 잠깐만. 아빠 그럼 그동안 밤마다 어디 나가 있던 게 친구들 만난 게 아니고 대리운전하느라 그런 거였어? 왜? 대체 왜?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딸의 남자친구 얘기를 하다가 결국 제 불면증까지 말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 약봉지가. 괜히 말해봤자 너 신경만 쓰고. 어떻게 하나뿐인 자식한테 그런 말도 안 해. 네가 이럴까 봐 그랬지. 말하면 주말마다 집에 온다고 했을 게 뻔한데.
그럼 아빠를 내가 챙기지 누가 챙기는데? 아내가 먼저 세상을 뜨고 난 후 한 번도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더라도 잠깐 잠이 들었다 깼고 나이가 들수록 몸도 예전 같지 않았고요. 잠이 안 와도 일단 자시간이 되면 누워있으라는 말에 누워봤지만 생각만 미친 듯이 이어질 뿐이었고 2시간 자면 잘 잔 편이었습니다. 다시 누우면 잠이 오자나 한참을 뒤척이곤 했죠. 아내 장례식을 치르고 한동안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진짜 사람이 부서지는 느낌을 받았네요. 회사에 출근해서도 그저 멍하고 집중도 안 되고 예민해지는 게 스스로도 느껴졌는데 딸에게만은 이런 제 감정 상태가 전달되지 않기를 바랬기에 집에서 애써 밝은 척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딸은 이런 제 상태를 전혀 모를 수밖에요. 그래서 결국 수면제 처방을 받게 된 거였습니다. 그때 제 심정은 내가 왜 여기까지 와야 했지? 도대체 뭐가 문제지? 온통 이런 생각뿐이었고 저 자신에게 아주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료를 받으면서 요즘 수면제 처방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길래 그나마 좀 안심이 되었습니다. 약을 처방받은 날 집에 와서 한 알 먹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잠을 깊게 그것도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자버렸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못 잔 잠을 잔 것 같아 개운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무서웠습니다. 병원에서도 들은 얘기였지만 약에 의존하며 사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운동도 해보고 낮에 독서도 열심히 하고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깨어있는 순간엔 아내 생각뿐이었고 온갖 잡생각이 저를 괴롭혀서 결국 친구를 따라 대리운전을 해보게 된 거였습니다. 더 나은 선택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대리운전을 하고 온 날은 몸이 피곤해서인지 잠을 잘 자는 편이었습니다. 이날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딸에게 모두 얘기하게 되었고 딸은 제 앞에서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난 아빠 그런 줄도 모르고. 괜찮아. 아빠 이제 불면증도 거의 없고 약 없이도 잘 자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럼 저번에 어깨 다쳐서 입원한 것도 민우 씨 때문이라는 거지? 그런데 왜 아까 민우 씨는 아빠를 못 알아본 거지? 그날 술에 좀 많이 취한 상태였어. 얼마나 취했길래? 딸은 제 얘기를 다 듣고 난 후 결심했는지 직접 만나서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기로 했다는 그날이 되었는데 그날 저녁 저는 딸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딸의 남자친구는 절대 헤어질 수 없다고 했답니다. 여보세요? 아빠? 민지야. 잘 얘기하고 왔어? 그런데 말이 안 통하네. 왜? 딸은 이날 둘이 대화한 내용을 저에게 그대로 말해주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대체. 네가 말한 그날은 나 부모님 댁에 간 날이잖아. 그래 맞아. 바로 그날 맞다고. 술은 입에도 안 대고 내가 직접 운전해서 갔는데 무슨 대리기사를 불렀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술을 그 정도로 취하게 마신 적이 있었어? 너 그런 모습 본 적 있었냐고. 나 술 안 좋아해서 잘 안 마시는 거 알면서 그러냐? 우리 아빠가 직접 운전하셨대. 뭐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너희 아버지 퇴직하시고 지금 일 안 하고 노신다며. 노후 준비도 되어 있어서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으면서 무슨 대리운전을 하셨다는 거야? 말을 지어내도 좀 그럴듯하게 해야 믿을 거 아니야. 나랑 결혼하기 싫어서 아버님 핑계대는 거야? 대체 내가 뭘 어쨌는데? 내가 뭘 어쨌냐고. 여태 잘 만나오다가 인사 한번 드리고 나서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는데 너라면 황당하지 않겠어? 안 마신 술을 마셨다고 하질 않나. 차라리 내 어디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걸 말해. 그럼 블랙박스 확인하자. 야, 그날이 언젠데 그때 기록이 아직도 남아있냐? 벌써 지워졌지.
그리고 우리 집 가서 부모님 앞에서 지금 나한테 말한 그대로 똑같이 말해봐. 믿으시나? 부모님도 그날 내가 맨정신으로 들어온 거 다 아시는데 너 나한테 이러면 안 돼. 우리 집 가서 엄마 아빠 만나자. 이랬다고 하니 딸은 더 답답해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딸의 남자친구를 직접 만나보기로 하고 전화를 일단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밤 딸이 울면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아니 민지야, 너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응? 아니 민우 씨가 좀 아까 전화했는데 자기를 나쁜 사람으로 모는 게 기분 나쁘다고 갑자기 고소를 하겠대. 명예훼손이라고 하면서. 저는 딸의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도착 후 딸이 남자친구와 통화한 내용을 바로 들어봤습니다. 야, 너 내가 웃음냐? 무슨 말이야? 그게 아니면 어떻게 네 아빠 말만 듣고 나한테 와서 헤어지자고 하는 건데. 내가 생각할수록 기가 막혀서 잠이 안 와. 너 애초에 증거 없이 네 아빠 말만 듣고 나한테 따진 거잖아. 그게 기분이 더럽다고. 이거 고속감이야. 내 명예를 훼손시켰잖아. 그런데 보통은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해오면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어떻게든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게 먼저일 텐데 아무리 기분이 나쁘다고 바로 명예를 훼손했으니 고소를 한다고 하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날 제가 들은 얘기가 있었기에 설마 이번 일로 돈이라도 뜯어내려고 하나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딸의 남자친구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로 나갔더니 상견례를 했던 날 밝게 웃었던 그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고 대리운전을 했던 그날 제 앞에서 인상 쓰며 술주정을 했을 때 그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날 저를 보고도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상관없었습니다. 민지한테 얘기 들으셨죠? 들었네. 아니 어떻게 사람을 그런 못된 사람으로 몰아갈 수 있어요? 저 어디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요. 차라리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노후 준비까지 되신 분이 뭐 아쉽다고 대리기사를 해요? 저 그날 제가 직접 운전해서 본가에 갔습니다. 저희 부모님하고 다 같이 만나서 제가 그날 본가에 있었다고 증명되면 그땐 어쩌실래요? 이번 일 저 그냥 못 넘어갑니다. 멀쩡한 사람을 쓰레기로 만든 거 책임지셔야 할 거라고요. 그래, 내가 책임지지.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법으로 가면 저한테 명예훼손으로 위자료 주셔야 하는 건 아시죠? 알고 있네. 그럼 자네 부모님을 좀 만나고 싶은데. 안 그래도 이번 일로 올라오셨어요. 헤어질 땐 헤어지더라도 저나 부모님이 사과는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올라오시라고 했거든요. 뭐 지금 가실래요? 그러지. 그렇게 저는 딸의 남자친구 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생각해보면 부모 입장에서 충분히 불쾌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자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했으니 그것도 듣기 싫은 말이었을 거고 거기다 증거도 없이 대리기사에게 위협을 가하고 돈을 던져가며 누가 봐도 버릇없는 사람으로 취급했으니 화가 나는 건 당연했죠. 제가 딸의 남자친구 집에 갔다는 얘기를 듣고 딸도 뒤늦게 왔는데 그렇게 한자리에 다 모이게 되자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제 딸이 얘기한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아니 제가 몇 번을 말해요. 그날 저는 대리기사를 부른 적이 없어요. 자네 그날 그 술집 앞에서 나 만난 기억이 안 나나? 저는 그날 딸의 남자친구를 만났던 해당 술집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을 하더군요. 난 분명히 기억하는데 그 술집 앞에서 어떤 여자가 자네 팔짱을 끼고 있었고 내가 도착하자 그 여자가 자네한테 오빠라고 부르는 것도 내가 똑똑히 들었네. 제가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하니 딸의 남자친구는 갑자기 표정이 굳어갔는데도 그럼에도 그 어떤 증거가 없어서인지 뻔뻔하게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웃긴 건 그 집 부모도 똑같더군요.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만 그날 만지 상태로 집에 들어갔을 텐데 아들에게 무슨 말을 듣고 저러는지 끝까지 술 한 모금 입에 대지 않고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아니 잠깐만.
여자가 팔짱을 끼고 있었다고? 난 모르는 얘기야. 내가 무슨 여자랑 있었다고 그래? 아니,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제는 여자 문제로 저를 나쁜 놈 취급해서 헤어지게 만드실 생각인 겁니까? 마지막까지 직접 얘기하고 내 딸에게 사과하길 바랬는데 그 기회를 걷어찬 건 자넬세. 아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는 딸의 남자친구 부모님까지 있는 그 자리에서 영상 하나를 틀었습니다. 그 영상은 제가 대리운전을 했던 그날, 만취 상태였던 딸의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운전하는 동안 제가 들었던 욕설, 그리고 도착 후 주차장에서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중요한 증거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영상을 꺼내지 않았던 건 딸이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제 손님으로 탔던 딸의 남자친구가 차 뒷좌석에 앉아서 제 딸에 대한 얘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그 당시엔 제 딸에 대한 얘기인 걸 전혀 몰랐지만 나중에 영상을 틀어보고는 저한테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도 어떻게든 결혼은 절대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대리운전을 해보겠다는 말에 친구는 처음에 말렸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말이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결코 쉽다고 생각해서 해보겠다고 결정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신중히 고민하고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친구가 바디캠을 꼭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바디캠이라니? 잠깐만. 친구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보여준 건 바로 카메라였는데 한마디로 몸에 장착하는 소형 비디오 녹화 장치였습니다. 우리 같은 대리기사한테는 이런 카메라가 필수야. 너 그럼 운전할 때 이거 달고 하는 거야? 당연하지. 술에 취한 사람들이 나중에 기억 안 난다고 하면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그리고 우리는 손님 차를 대신 운전하는 거라서 나중에 블랙박스를 보자고 해도 안 보여주고 삭제하면 그만이고. 그런데 이거 나중에 문제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 동안 쓰는 건 문제 안 돼. 나도 변호사한테 물어본 적 있었는데 촬영용 블랙박스 불법이 아니잖아. 우리는 이게 일인데 근무 중에 바디캠 사용도 불법이라고 할 이유는 없다고 하더라고. 대신 사적으로만 이용하지 않으면 돼. 운전하는 것도 아닌데 누군가 몰래 촬영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대리기사들한테는 정말 필수야. 그러니까 너도 이 일 시작하기 전에 이것부터 구입해서 작동법 미리 숙지하는 게 좋을 거야. 이날 친구는 저에게 몇 가지 써보고 가장 괜찮았던 제품이라면서 추천해줬고 저도 그 제품을 구입 후 대리운전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혀 있었기에 이날 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자네 옆에 꼭 붙어있던 저 여자. 이래도 기억이 안 나나? 아니 이게... 야 최민우, 너 뭐야? 나 모르게 여자 나오는 술집 다녔냐? 영상에는 그 여자가 딸 남자친구에게 아주 다정하게 오빠라고 부르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차에 타고 가는 중에 제 딸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요. 아니 아저씨. 네 손님. 내가 말을 하면 빨리빨리 좀 대답하란 말이야. 네. 내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결혼 생각까지 하고 있거든? 혹시 아까 그 여자... 아니 걔는 내 술친구고 내가 그 술집 단골이거든. 같은 남자끼리 이해하지? 원래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야? 마누라 따로 술친구 따로 또 오피스 와이프 따로. 아씨 말이 또 다른 데로 샜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데 토달지 마. 아무튼 내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걔네 집이 겁나 잘 살더라고. 돈 많은 집 딸이라 그런가 애가 또 때묻지 않고 순수해. 순수해서 좋기는 한데 애가 너무 순수하네. 그래서 내가 술도 걔 모르게 마셔야 하고 걔 앞에서는 말도 조심해야 하는데 좀 짜증나. 그래도 뭐 어떡해. 돈 많은 집 딸하고 결혼하려면 그 정도는 각오해야지. 안 그래? 너 솔직히 부럽지? 그러게
너도 돈 많은 집 여자 만나서 결혼하지 그랬냐. 그러면 이렇게 나이 들어서 대리운전 같은 건 안 해도 됐을 텐데. 참 불쌍한 인생이다. 그날 있었던 일을 다 보여줘야 완전히 끝이 나겠다 싶어서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보여주게 된 거였습니다. 이 영상이 나오고 딸은 이미 화가 많이 난 상태였습니다. 곧이어 나온 건 그 문제의 영상이었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는 차 안에서 갑자기 저한테 욕을 하기 시작했고 반말은 물론 운전을 방해하려고까지 했습니다. 도착 후 제 멱살을 잡느라 카메라가 흔들리는 모습은 물론 바닥에 떨어진 돈까지 영상에 나오면서 딸은 결국 남자친구의 뺨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야, 너 이러고도 사람이냐? 인간 맞아? 빈지야. 완전 인간 쓰레기였네. 그리고 이날 술이 저 정도로 취해서 들어갔는데도 멀쩡히 들어왔다고 거짓말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민호가 부탁을 해가지고 이런 상황인 줄 정말 몰랐어. 전에도 술 때문에 사고를 쳐서. 사고라뇨? 알고 보니 딸 남자친구는 주사가 좀 있는 편이었다고 했습니다. 술에 취해 사고 친 적이 몇 번 있었는지 이번에도 골치 아픈 일일까봐 아들이 신신당부를 했다는군요. 그날 술 마시고 들어오지 않았다고 그렇게만 말해주면 된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한 거라고 했습니다. 자식이 그런 부탁을 했을 땐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기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증거 영상도 있겠다. 거기다 제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어서 딸의 남자친구나 그 부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 나랑 결혼하고도 지금처럼 살려고 했구나. 나 속여가면서 여자 나오는 술집 드나들고 회사에서는 사적으로 친한 여직원 만들고 와,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인간 이하였네.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돈 걱정 안 하고 살 정도인데 설마 결혼할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대리기사를 했다는 게 사실이겠어라고 생각했으니 이날 영상을 보고 놀란 건 물론 고소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할 입장이라 머리를 굴리는 게 눈에 다 보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수를 쓰더라도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고 무엇보다 제 딸이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파혼 소송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서로 만나 인사만 나누었을 뿐 예물을 주고받은 것도 아니고 결혼 날짜를 잡고 준비한 것도 없는 상황이라 소송은 할 수 없었는데요. 대신 딸이 저에게 고소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날 딸의 남자친구 집에서 그 영상을 공개하면서 모든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그전까지 고소해서 혼내주겠다고 큰소리쳤던 그놈은 상황이 달라지니 오히려 제 딸에게 미안하다 사과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딸이 받아주지 않자 급기야 또 협박을 해왔습니다. 제가 사용한 바디캠이 불법 촬영이라고 주장을 했죠. 그런데 전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그날 딸의 남자친구를 손님으로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바디캠을 사용 중이라고 고지도 했습니다. 제가 한 말은 그대로 녹음이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도 자기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알아듣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촬영이라는 억지를 피웠습니다. 더 말해봤자 통하지 않았고 결국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딸의 말대로 그날 딸의 남자친구가 저에게 폭언을 한 것은 물론 운전 중 위협을 가한 행동과 도착 후 주차장에서 멱살을 잡고 돈까지 뿌려가며 모욕감을 준 점 모두 제가 고소할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딸의 남자친구 역시 저를 불법 촬영으로 고소를 한다고 했는데 그건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출한 증거 영상만 보더라도 모두 일하는 중에 찍힌 영상이었으니까요. 증거까지 확실한 마당에 고소까지 당하자 이번엔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고 보름 정도 지나서야 저에게 직접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왔는데요. 진실이 담긴 사과라면 진작에 했어야 했습니다. 고소당하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것 같으니 급하게 하는 사과라는 걸 제가 모를 리 없었죠. 그런 사과 받고 싶지 않네. 아버님, 누가 자네 아버님인가?
아니, 그럼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합의금을 부르시는 대로 제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돈은 필요 없네. 법적으로 처벌받게. 아버님, 아니, 선생님! 제가 이렇게 빌게요. 네? 이래도 안 되겠습니까? 이날 딸의 남자친구는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그럼에도 제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딸이 그놈의 처벌을 더 바라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그놈에게 멱살을 잡히고 어깨까지 다쳤기 때문에 진단서까지 제출하게 되자 상황은 그놈에게 더 불리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그전에도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렀다가 시비가 여러 번 붙어서 경찰서에 드나든 적도 많았다는 게 밝혀졌는데 이런 경우 단순히 벌금형보다 징역형이 나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상대로 그놈은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물론 기간은 길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제가 주장한 내용이 모두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만족했습니다. 저는 딸 근처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아냈고 그 집 부모에게도 사과를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부모님은 이번 일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알고 계셨습니다. 자식 교육 제대로 못 시킨 저희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사과까지 받고 긴 재판도 끝나고 나니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제 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일부러 더 강한 척을 하는 건 아닌지 내심 걱정을 했는데. 민지야, 힘들지? 아니, 내가 왜? 아빠한테는 있는 그대로 보여줘도 아빠, 나 진짜 괜찮은데? 사실 그런 일 말고 아빠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이유로 헤어진 거라면 지금쯤 많이 힘들어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아니잖아. 우리 아빠 다치게 하고 여자 관계 지저분한 그런 놈인 거 알고 끝난 건데 내가 뭐 그런 놈 때문에 힘들어야 해? 아빠한테 고마워. 고맙다니? 처음엔 아빠가 대리운전했다고 해서 화가 났거든? 그동안 벌어놓은 돈도 있겠다, 건물도 있겠다, 남들 부러운 인생 살 수도 있는데 왜 일을 만드나 싶어서. 그런데 결국 아빠가 그 일을 해서 그 자식 실체를 내가 알게 된 거잖아. 그래서 아빠한테는 미안하고 또 고마워. 딸이 이렇게 말해주니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더군요. 그런데 이젠 하지 마. 대리운전 하지 말라고. 알았어. 아빠가 젊은 나이도 아니고 건강 생각해야지. 그리고 술 취한 사람 상대하는 일이 뭐 쉬운가? 일하고 싶은 거면 차라리 다른 일을 알아봐. 알았지? 그래. 우리 딸 말 들어야지. 다행이었습니다. 딸이 상처받지 않아서 말이죠. 그로부터 몇 달 뒤 우연이라도 보고 싶지 않았던 딸의 전 남자친구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말이라 저는 딸 집에 놀러 갔고 딸이 하루 자고 가라고 하길래 전날 음식도 시켜 먹고 그렇게 주말을 보내고 있었는데 딸이 친구와 통화하는 걸 듣게 되었어요. 뭐? 와, 진짜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더니.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사람이 어쩜 그래? 그래, 알았어. 다시 통화하자. 누군데 그래? 아니, 그 자식. 누구? 최민우. 그놈이 왜? 처벌받는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사고를 치냐? 술 마시고 대리 불렀다가 난동을 부렸대. 뭐야? 그런데 그놈이 중간에 차를 세우라고 하고는 도로 한복판으로 가서 기사 보고 그냥 가라고 했나 봐. 그래서? 거기서부터 직접 운전을 했대. 술 마시고. 그러다 누가 신고를 했는지 음주운전으로 걸렸는데 면허 취소라네, 아빠? 나 정말 그런 놈하고 결혼했으면 어쩔 뻔했지? 인생 망할 뻔했잖아.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앞으로 그런 놈 안 만나면 돼. 우리 딸처럼 좋은 사람 만나면 되는 거야. 딸은 이번 일로 누군가를 만나기를 어려워하는 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 딸이 좋은 짝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 저도 너무 바라고 있는데요.
그래야 제가 나중에 아내를 만나러 갔을 때 웃으면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날이 언젠가는 오겠죠? 꼭 그러길 바라면서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